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 주말 어떻게 보셨어요? 금요일부터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더니 어저께 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좀 길도 좀 아침에 미끄러웠는데 고생 안 했어요, 아침에? 고생은 별로 안 했는데 못 타고 왔어? 잡혀서 차 타고 왔는데 운전해서? 예. 왜냐하면 저녁에 그 책을 왕창 또 받아올 때가 있어갖고 책을 왕창 받아왔습니다. 애기 책을? 예, 예. 누가 이제 이민 간다 그래갖고 가지고 있던 거 줘서 왕창 받아오느라고. 몇 학년이 그런 건데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이민 가면서 다 이제 그 버리는 책들 받아갔죠. 예. 결국에는 그쪽에 답이 있는 게 아닌가. 6년에 있다 그럼 또 자기도 어디다 또 버리겠네. 6년쯤 있으면은. 네. 아, 근데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한글은 다 읽어, 이제? 한글은 읽는데, 네. 애가 이제 아빠와는 다르게 수개념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열을 너무 다행히 10까지는 저보단 좀 난 것 같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10까지 잘 못 세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10까지는 세는데 13이 넘어가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들은 뭐 시계도 보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셈도 한다는데 심지어 구구단 하는 애들까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우리 애기는 지금 100까지 세지를 못하니 큰일이에요, 지금. 시계는커녕 100까지 셌으나 좋겠어, 셌으면.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욕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인생에서 그 선생님들 중에서 다 고생하시지만 제일 편한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라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1학년 선생님들은 아직 학교란 데 아무리 유치원 다니더라도 학교란 데는 그 규격이 있잖아요. 거기 약간의 적응이 어려운 애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땡깡 쓰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인정됐잖아. 2학년 넘으면 조금 안정화됐잖아요. 그리고 2학년만 되더라도 이제 그 엄마들 없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곱셈 이런 거 얘기했지만 2학년 수준은 다 알고 온다는 얘기야. 가르쳐줄 거 딱간이 없고. 네? 그리고 또 쉬운 게 강남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있잖아. 2학년, 3학년 선생님. 특히 2학년 선생님. 할 게 없다는 거야. 애들 공부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딴 데 가서 학원 들어와서 배워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텔레비전 보고서 그 멘트를 배워갖고 그 어린이집에서 한번 주의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요? 어머니 애기 좀 못하게 해달라고. 왜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애들한테 전부 그거를 해갖고 한때 쪽에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보고서 또 이제 TV 보다가 이제 그거를 따라 해갖고 그걸 한 6개월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 다 크다 보면 다 그런 일을 저는 있는 것이겠고요. 어떤 시장은요, 여하튼 지난 금요일 날에 완전히 급락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나름 1900포인트 넘나들면서요.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따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7번째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바빠요. 주말에 좀 쉬셔야 되는데 또 일요일 날 나와서 높은 분들 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이슈들도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고요. 시장 상황 좀 체크하고 가죠. 네, 오늘 일단은 특이한 거는 일단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그 외국인들 그 매수가 7,166계약 들어오고 있거든요. 7,166계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7,166계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결제가 3,500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 이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어떤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방으로 봤던 그러니까 그동안의 리스크에 대해서 밑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 뭐 해지했던 물량일 수도 있고 뭐 투기적인 물량일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이 밑에 하방으로 봤던 이 물량에 대한 쪽이 좀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 해지했던 물량이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밑에 오히려 뭐 1870 여기도 깨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물량이 좀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 매도가 없다라는 거. 오늘 그러니까 2천억, 3천억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매도가 없다라는 점 아주 긍정적이겠고 반면에 이제 이 거래소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매도가 또 이제 외국인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이제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 저항에 대한 쪽이 지금 만만치 않은 이 그런 상황이겠고 이 저항이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또한 2년 전 저항에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이것이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글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600과 그 다음에 750포인트 여기까지 이제 열려 있는 이제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코스닥에 대한 강세 1월 효과 이후 상승이 가능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1월 효과 이후에도 작년에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재작년에도 1월 달 이후에 한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였나요? 5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이제 변수가 두 가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율 문제, 달러의 강세 여부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가라든가 원자재인데요. 일단 이번에 22일 날이죠. 22일 올해 들어서 첫 번째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단은 미국식 양적 완화, 국채 매입 이런 거, 그게 무슨 5천억이 될지 1조 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뭐 진짜 할지 안 할지가 또 뚜껑이 열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이 우리 차트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달러랑 유로랑 1대1, 패러티라고 그러거든요. 패러티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9년 만에 최저 수준 1대가 1유로 대 1유로당 1.15 달러거든요. 그 예전에 보면 1대 1.6 정도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꼭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인데 차트 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그래서 정말 1대1 간다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됐어요?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인덱스로 보셔도 상관없죠. 유로화로 보셔도 되고요. 달러 인덱스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유로만 있는 게 아니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 유로화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인데요. 유로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US 달러, 영어로 하면 넌 US 달러가 전부 다 약해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보면,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원화가 강세였는데, 오늘은 전부 원화가 좀 약세 보이죠, 지금요. 이원 80전 올라가고, N달러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얘기도 잠깐 해봐야 돼요, 이 대표. 결국은 유가가 급반등하면서요. 그런 관련 주식들이 올라왔고요. 거기는, 어디야, 콜롬비아 이런 데가 원유를 다시 이제 감산 얘기가 처음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뭐, 셀가스 일부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생산업체 몇 개를 구멍 막았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요. 그것 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그 콜롬비아 원유 생산량이 그 국제 에너지 기구죠. 지금 이제 원유 생산량, 그러니까 비산유국들, 오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감산 안 하고 증산하는 거 알고 있다. 근데 그만큼 누군가는 지금 타격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은 비산유국에서 지금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가 하루 17만 배럴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어제 이제 유가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이제 5%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적인 흐름도 보게 되면 55불을 이탈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하락세를 강하게 이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하락을 하고 나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정도 되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뭐 계단식으로 반등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횡보에 대한 쪽이 한 단계 레벨 다운에 불과한 이제 이런 수준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유가도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서 바닥권을 형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한 쪽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시장의 이슈를 잠깐 본다라면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22 양적 완화 일단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거죠. 그러니까 스위스가 최저 환율제를 포기했다라는 거는 22에서 어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갑자기 내려진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를 보여줬다니까. 패를 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스위스 은행에 대한 쪽에 대한 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 때문에 어제 뭐 미국 시장도 좀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뭐 7자 투자 활성화 대책도 있지만 뭐 SK 이노베이션 뭐 8%, 9%, SOE 9%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현대중공업 6%, 대우조선 6%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카프로가 또 10% 추가 상승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소재 쪽에서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시장에 지금 두 시간 열렸잖아요. 2시간 있었던 간단하게 특징적인 뭐 종목은 아직 안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 간단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있었던 일, 이슈, 유가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환율의 움직임 그런 거를 큰 틀에서 봤는데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기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요. 이분이 오시면은 한 주간에 전반적 이슈라든가 특히 주말 동안에 우리가 좀 방송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전반적인 정치 캘린더까지 쭉 설명해 주신 분입니다. 누구죠? 김윤아 앵커입니다. 김윤아 앵커는 어떤 분이야? 김윤아 앵커 일단은 아침 대장을 맡고 있는 키움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메인 얼굴이네. 메인 얼굴. 혼자 하시는 거예요? 메인 얼굴을? 메인 얼굴 혼자 하시나요? 근데 할 때 보면 솔직히 그 생방송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각자 일하니까. 보면 이제 같이 나오는 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마스크가 좀 떨어져. 그래갖고 우리가 아는 강모 위원 있죠? 강모 위원이랑 이분은 나오는 분 하면 얼굴이 정확하게 3배 나온다. 그 친구가? 그렇습니까? 그치? 3배. 3배. 근데 그 강모 위원한테 얘기는 하지만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그 친구 주먹이 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아 앵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분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얼굴이 아니거든요. 3배는 맞죠? 네? 3배 맞죠? 저는 아무 말 안 할래요. 그분이 주먹이 좀 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입 다물고 있을게요. 내일 얘기해야지. 네. 자, 오늘의 경제뉴스 탑5 경제 이번 주엔 또 어떤 뉴스들이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주목해봐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정부가 규제 가시를 뽑아서 25조 원 플러스 알파 투자를 유도한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양적 완화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유가 급락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가 5달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유가 급락 때문인데요. 수치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작년에 해외 직구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점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정부가 18일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카지노와 호텔, 시내 면세점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관광 시설을 늘리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을 관광 지원화해서 자원화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수 활성화도 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형 기업 입지도 확대합니다. 판교 창조 경제밸리 조성 등을 통해 첨단 유망 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산의 주한미군 부지, 삼성동 한전 부지 등의 조기 개발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8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등 총 25조 규모의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 기재부 차관부의 의견을 따르면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총 25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 투자 여건이 개선이 되고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엔터 투어리즘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GKL과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정부의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국내 복합 리조트 카지노 2개를 추가 허용했고요.
서울과 제주도 이 면세점 4개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호텔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신규 사업자에게는 기회가 열렸지만 기존 사업자에는 경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정책으로 영종도 카지노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해왔었던 GKL에게 기회가 왔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개방되는 면세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GKL과 여행사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외국인 카지노를 진출하기 위해 카지노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강원랜드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미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기로 한 파라다이스는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복합 리조트들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직접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기에 호텔 신라가 서울, 제주 면세점 추가 허용에 따라서 주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정책이 좀 발표가 되고 나서 두 앵커분께서는 또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겠죠? 자, 일단 지금 보게 되면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화면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그 화면이죠. 그 25조 플러스 알파 투자 효과. 정부 이제 국토부에서의 그건데. 국토부에서 만든 거야, 직접? 네, 국토부 자료입니다. 국토부 자료인데 지금 보게 되면 호텔 건설 자금 1조 원 추가 공급.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 건물의 관광 호텔 전환 확대. 이거 우리도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우리도 만든다 그러면 또 주는 거야? 1조는 커녕 1억원만 줘도 생긴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고 우리도 돌아다녀 봤으나 수익률을 따져본 결과 건물 매수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우리가 몇 개 지역을 돌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무려 최소 5개 지역 이상을 탐방을 금요일날 다녔었죠. 이러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호텔 사업하러 쓸 줄 알아? 호텔은 아니고요. 호텔급은 아니고. 오케이. 거기까지인데, 어쨌든 간에 관광 호텔 확충. 이게 정부의 지금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가장 핵심은 일단은 이 관광 호텔 확충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확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오늘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신라 이 부분. 그 면세점 확대. 서울 3개, 제주 1개. 근데 서울 3개, 제주 1개인데, 이제 그 자세히 보면은요, 그 중에 제주도 하나는 중소기업에 주고요. 네. 서울 3개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 준다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호텔 신라 왜 약정이라는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그죠. 우리 연필초상님 그때 우리 얘기 드렸을 때 그 얘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필초상님이 제주도에 갔더니, 도대체 물건을 살 수가 없어갖고 면세점에서 어쩔 수 없이 대구 공항에 가서 대구에 가서 물건을 샀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제주하고 서울은 면세점이 확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그 물건을 사고 싶어도 면세점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확대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말씀했는데 그 중소 2곳이 아닌 나머지 2곳에서 확충이 된다라면 호텔 신라 입장에서 나쁜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건 벌써 이성원 대표가 맨날 얘기해서 바람 불었던 갤러리야 네네. 이런 거 자기가 된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뚜껑 열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관광 호텔 짓는 게 조그만 걸 짓겠다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돈이 없어서 1조 원을 지원해줘? 1조 원. 아유, 부럽습니다. 나 그거 들으니까 호텔 신라는 생큐야. 호텔 신라도 지원하면 받줄 거 아니야 또. 예를 들면 호텔 신라 산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야. 그리고 호텔 짓는 나라도 돈 주는 나라. 나도 좀 주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용산 주한미군 기지, 그러니까 용산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한전부지 개발을 조기 착공하도록 노력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많이 쐈는데 해줘야지 이 정도는. 그렇습니까? 쐈으니까. 그다음에 요 정도가 지금 핵심 이슈에 대한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금융 활성화하겠다는 건 이미 역동적 혁신경제에서 이미 했던 거라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때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6번에? 지난 6차. 지난 6차는 의료관광이었고. 이때도 그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압축되는 건데 6차하고 달라진 게 뭔지 사실은 퀘스천이 던져집니다. 내가 가르쳐줄까? 네. 내 기억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이 그 당시에도 남해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이란 산이 거의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산은 요번에 들어있는지 지금 남해인데 그 이름은 남해 벨트 보면 요즘 남해 있잖아요. 남해 충무 남해 그런 쪽이요. 거제 이런 거 보면 엄청 좋은 데 많잖아요. 모모 남해 모모 호텔 리조트
막 엄청 비싸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 정말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갈지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그 이번에 저기 연초에 지금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얘기 해드리면 2012년인가 13년 기준이겠죠. 13년 대한민국에 40만 개인가의 기업이 있대요. 정확한 건 내가 뭐 뉴스를 들었는데 40만 개 기업인데요. 삼성전자랑 현대기아차 합의 이익이 39%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확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또 얼마나 더 투자를 갖고 정말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현대차가 누구야 정몽구 회장이 왕 회장께서 이번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예고는 했겠지만 현대건설에 갔잖아요. 속도전을 내라. 쉽게 해서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해갖고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제 신났죠. 빨리 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또 화답을 해준 거잖아. 적극 지원해주라. 그러니까 보면 현대차랑 기아차, 현대모비스 돈 쓰는 애들은 엄청나게 빨리 돈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의 수익을 걷어가는 현대건설은 빨리빨리 투자를 하니까 10년에 할 거를 3년에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제가 봤을 때 딱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몽구 회장이 한 살이라도 더 젊으실 때 그 105층짜리 건물에 집무실에 자주 좀 들어가 줄 수 있게 하자는 효가 넘친 나라잖아,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현대건설의 수익 계산이 영업이 빨라지겠다. 당초 한 7, 8년 계산했으면 이게 3, 4년에 압축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기다려봐야 되겠죠. 근데 뭐 잘 짓겠죠? 롯데월드는 계속 문제인데 네. 현대는 잘 질 거야, 그지? 잘 짓겠죠. 기대해봐야죠. 네, 다음 얘기 들어보죠. 네, 다음 소식은요, 바로 22회 통큰 한방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이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에서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자,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는요,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이 각기 자국의 국채를 국가부채 총액의 20에서 25% 선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적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보도를 했습니다. 슈피겔은 이날 발매된 최근 후 기사에서 드라게 총재가 지난 14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볼프강 슈이블레 재무장관을 만나서 이런 구상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라게 총재는 이 자리에서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그리스의 국채는 살만한 등급이 되지 않으므로 그리스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국채 매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ECB가 본격적인 미국식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면 직접 각국 국채를 사들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매입 규모는 많게는 1조 유로, 그리고 적게는 2,5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따라서 슈피겔의 이번 보도가 맞다면 ECB는 시장의 관측과 달리 자신을 대신해 각국 중앙은행을 양적 완화 주체로 내세우게 되는 셈입니다. 자, ECB는요, 오는 22일 신년 들어 첫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요. 국채 매입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양적 완화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소식은 좀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가 급락의 생산자 물가 5달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거의 유가 하락으로 지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공산품 가격이 1.6%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한국은행 측은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 제품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화학 제품 모두 지난달 생산자 물가 하락의 하락세를 이어갔다면서 국제유가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 물가 추세도 유가에 달려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 해외 직구 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지난해 직구 금액이 역직구의 무려 55배로 비교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직구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무역 적자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품목별로는 건강식품 가장 많았고요. 핸드백, 가방 직구 많았고요. 의류나 신발류가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 직구에 따른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공정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해외 쇼핑몰 구매 대행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한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키로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도 짚을 건데 앞서 그 잠시 마지막에 우리 김윤혜 거 얘기했을 때 말이야 이승훈 대표 그 혹시 아세요? 해외 직구가 15억 3천만 불, 뭐 역직구 55배인데 15억 4천만 불 보면 어딘가 배송을 할 거잖아. 배송 대행하는 데도 있고 뭐 직접 배송시키는 데도 있겠지만 그 배송 대행의 제일 큰 기업이 어딘지 알아요?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진짜 몰라서 물어? 제일 큰 기업이요. 마켓쉐어 1위. 마켓쉐어 1위요? 마켓쉐어 1위 차이나 에어메일 아닙니까? 아니. 그 말. 차이나 에어메일이 1위걸. 차이나 에어메일도 있고, 내 말은 배송 대행을 하는 게 또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배송 대행 업체 중에 1위가 어딘지 알아요? 배송 대행 업체? 어디, 저기 아닙니까? 우리 팟빵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몰텔이라고 있잖아요. 몰텔. 몰텔의 그 계열 회사 중에 하나가 팟빵이거든요. 그 팟캐스트 이런 거 관리하는데 팟빵인데 걔네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해외 배송 쪽에 절반이에요. 마켓쉐어가 단연코 1위더라고요, 얘네가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엄청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 좋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직구 국내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한다는데요. 이런 거 좀 빨리 해줘야지 이승훈 대표가 당하지 않는데? 저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고, 제가 무식해서 그랬던 거고, 공정위에서 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걸 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줄까? 그건 아마 대책은 이거겠죠. 전 아까 그래서 들어보면서 약간의 공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서 완전히 해외 구매 대행까지 해주는 데들. 그런 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뭐, 조사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존이면 아마존, 어디면 외국 회사들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공정위에서 뭐 할 게 뭐 있어? 그쵸. 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그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요. 거기서 물건이 마음에 안 들다 이런 것들이 있고 했는데, 이승훈 대표가 지금 짝퉁이 왔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짝퉁이 와갖고, 그거를 이제 저거를 해야 되는데, 디스포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방법을 몰라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으니까 그런데 세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걔네가 그 입점 업자들한테 보증금을 받은 게 있어요. 보증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짝퉁을 팔아서 문제되면 일단 그 돈으로 줍니다. 고객한테 줘요. 그리고 그거 갖고 페널티를 줘요. 업체들한테. 그래서 그런 식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결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결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페이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페이팔 같은 경우 물건을 페이팔을 통해서 아마존에 뭘 결제했어. 이베이를 페이팔을 결제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존은 그럴 일이 없어요. 다 자기네 걸 위주로 하니까. 근데 이베이를 했는데 이베이를 샀는데 뭐 중국에서 올 수도 있고 저 어디서 남미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짝퉁이 왔어. 그러면 페이팔에서 다 물어줍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고 나서 그냥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보면 안 나오는데요. 구글 통하면 그런 방법이 많아요. 그렇게 찾아보시면요.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LCC에 대한 얘기 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LCC에 대해서 갑자기 LCC는 뭐야? 저비용항공사. 로우코스트 캐리어. 저비용항공사. 캐리어. 그러니까 그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이제 점유율이 이제 얼만큼 되느냐인데 50%가 이제 작년에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LCC에 대한 점유율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34%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34%대에서 출발을 했죠. 처음에. 근데 이제 작년에 50%대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렇게 실적 잘 난다면서요. 근데 왜 유상증자 때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를 때리는데 지금 대한항공을 추천하는 대한항공 회사나 대한항공을 좋다고 얘기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봐면 돼야지. 이렇게 지금 50%까지 올라왔고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선 수동 분담률. 물론 이제 국내선 뭐 대한항공에서는 뭐 그게 중요하겠니? 국제선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국내선 점유율이 이제 27.3%로 이렇게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나가 21.4%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AK홀딩스의 제주항공이 13.9%로 가장 크게 그다음에 에어부산도 사실은 근데 뭐 아시아나 건 아니죠. 근데 일부 이제 지분 참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 더 만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진에어가 이제 그 대한항공 거죠. 진에어. 그다음에 티웨이가 이제 그 지금 보면 티웨이 홀딩스 이렇게 예림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 제주항공이 일단은 그 LCC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 항공사들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점유율을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어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일단은 계속해서 파이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흐름도 이게 더 줄어들겠죠 앞으로.
네. 그죠? 한계 상황까지 아마 갈 텐데, 네.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굳이 아시아나에 대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굳이 지금 국내선에서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선택하는 분이 또 계시죠.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대한항공이나 네. 아시아나 직원. 그다음에 이제 맥주가 좋아하시는 분들, 술, 와인. 그죠? 난동을 좀 부리고 싶을 때, 그죠? 마카다미아가 먹고 싶을 때 대한항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마카다미아. 네, 마카다미아.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이거 보여드린 거는 이제 국내선만 보여드렸는데 어디 찾아보면 국제선도 있는데요. 국제선도 빠르게 잠식이 되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근거리 있잖아요. 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뭐 점유율이 중국 같은 거 30% 넘을 거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 적이 있는데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갑자기 이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도 몇 번,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A300인가 있어요. 보잉 B 몇 시리즈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적어주세요. 전 세계에 있죠. 전 세계에 저비용 항공사의 90몇 %는 거의 단일 기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3열입니다. 비행기가 3열 앉는 거 있잖아요. 3열 앉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B727인가 뭐 있어요, 뭔가. 근데 거의 단일 기종이고, 그거와 같은 급의 에어버스도 있어요. 거의 같은 급이에요. 근데 그게, 기름 들어가는 게 적잖아요. 우리가 쉽게 해서 탱크가 작아갖고요. 현실적으로 걔네가 5시간 이내를 갑니다. 5시간 이내를 가요. 그러니까 5시간 이내를 간다는 것은 대륙 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륙. 우리나라에서 미국 간다. 호주 간다. 뭐, 하와이 간다. 유럽 간다. 여기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호주로 못 가는 거예요. 서부에서 유럽을 못 가는 거예요. 동부에서는 갈 수 있어요. 서부에서 유럽을 못 갑니다. 그거 갖고요. 그 비행기 갖고요. 근데 그거가 이제 왜 그것만 썼냐면 그게 가장 효율이 좋다는 거거든요. 투입 대비.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해가고, 지난번에 사고 났던 에어 아시아부터 해갖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진해원과, 그리고 제주항공이랑 해갖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대형 항공기를 들어옵니다, 지금. 대형 항공기. 그냥 빠르면 올해부터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서 진해원과 어딘가, 제주항공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우리가 호놀루루 가겠다는 거예요. 그 대형 항공기를 갖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에서 바로 호주로 가겠다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엄청나게 확 바뀌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LCC 추락한 건 때문에. 근데 LCC 때문에 추락한 건 아니죠? LCC라서. 전혀 상관없죠. 네, 그죠? LCC라서 추락한 건 아니죠. 네,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그거가 보면 그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순간 기존 대형 항공사는 또 X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그 업계에서.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게 큰 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 좀 급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보면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 카지노 이슈 좀 다뤄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성원 대표. 네네. 오늘 카지노에 보면 이제 복합 리조트, 복합 리조트를 2개를 더 추가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시청자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51% 이상을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51%. 그러니까 대주주가 안 돼요. 이번에 복합 리조트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풀어줬어요. 그래갖고 5억 달러 이상을 투자 유치한다는 전제하에서 국내 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국내 기업? 네, 국내 기업이. 네. 그래서 그거가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텔 신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걸 못 해놨었어요. 이게 열린 거예요, 이번에요. 누가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죠. 물론 이제 GK는 관광공사니까 하나 슬쩍 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건 뭐 정책적 의지잖아요. 네. 파라다이스 더 줄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는 GK이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그것 때문에 사야 된다고 신한 모 증권에서 그렇게 레포트를 썼어요. 파라다이스를 사야 된다? 파라다이스 GKL 같은 카지노 주고 호재다. 호재다. 네. 신한 모 증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특히 파라다이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라 더 따면 되죠. 더 따면 되는데 경쟁이 격화된다. 이걸 좀 인정을 하자. 한번 보고 있고요. GKL은 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이거 정부에서 도장 찍어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시기에 대해서 5,000원 이상 써야 되거든요.
대주 되려 그러면요. 예? 지금 요번에 왜 51% 이하에서 대기업 주겠다는 거는 그만큼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게 매력이 별로 들어올 애가 없으니까 그런 걸 열어준다고 난 전 보거든요. 그잖아요. 왜 이렇게 매력이 없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복합 리조트가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은 카지노 합법화. 그다음에 복합 리조트 조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라는 얘기가 아예 지금 오늘 어저께 나왔던 이 교통부 자료에 보면 필리핀은 마닐라에만 4개의 복합 리조트를 개방을 추진 중이다. 2013년 솔레어가 오픈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 제주도에 복합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미 하고 있죠. 명동도에다도 하고 있고 제주도에도 하고 있잖아요. 이미 파라다이스가. 근데 아시아 관광 시장 선점을 위해서 복합 리조트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제는 2개 정도 했더니 안 되니까 양으로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착공이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20일 날. 그 다음에 15년 중에 착공 예정인 착공 예정 LOCG가 이게 뭐죠? 몰라. 그거. 네. 근데 제주 신화 역사공원도 2015년 초에 착공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쇼핑 외에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쇼핑 외에 한국에서 할 게 없더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위락시설, 그러니까 리조트에 대한 쪽, 복합 리조트에 대한 쪽을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한 개소당 1조 원 규모. 그죠? 한 개소당 토지 매입비도 제외하고 1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5억 달러 이상 외자 유치 전제하에서 국내한테 대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매입 규모를 제외하고도 이 정도니까 상당히 큰 규모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15년도 사업자 평가 및 선정해갖고 이게 올해 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착공은 내후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조트 완공이 2020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호재다 악재다라고 하는데 파라다이스가 호재일지 악재일지 이것도 당장은 일단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쪽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모멘텀인데. 왜냐면 그걸 다 건설회사가 질 거 아니야, 건설회사. 그러니까 그게 다 뉴스 모멘텀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다만, 이분은 다 소설인데요. 다만, 저는 GKL은 이랑 상관없이 선상 카지노가 지금 펜딩돼 있어요. 선상 카지노. 법 때문에 그런 거죠. 법 때문에. 이 모든 거, 오늘 나온 법들도 6개인가 법안이 통과돼요. 뭐 항공법도 있고, 다 있더라고. 관광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다. 다 같이 통과되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선상 카지노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근데 모르죠. 갑자기 이번 임시국회 2월에 통과될지 몰라. 선상 카지노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선상 카지노 한다면 GKL에 사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냥 배만 싹 해서 배만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 배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GKL은 그런 거 좀 당장 그냥 매출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슈가 있어요. 그렇지만 파라다이스는 서로 논쟁거리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일본 얘기했잖아요. 그 화면 보시면 일본은 지금 수년째 얘기하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워낙 빠찡코 업계가 있잖아요. 빠찡코 업계에서 엄청 더 반발을 해요. 왜냐면 빠찡코는 아시다시피 야쿠자가 하는 거로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쿠자가 자기네들이 카지노 하려는 거거든요, 쉽게. 그래서 그 정경 유착 때문에 말이 많아요, 지금요. 여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카지노 산업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 돈을 받겠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면허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 전담 기구의 시설을 검토하겠다. 관리 감독? 관리 감독하는 그 관리 감독의 그 대상에는 감사가 누구야? 그러니까 부러울 뿐이죠. 아니 그 유명한 분이 거기 지금 연세 드신 분이 거기 한 거 아시잖아요. 관광공사. 부럽죠. 연세도 이렇게 들으자고 그런 좋은 잡까지. 그래서 카지노업의 양도 사전 승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번 해주면 계속해서 카지노업을 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내받아주는 알고 보니 1년이네. 1년마다 한 번씩 뭐 면허세를 갱신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내라 이거죠. 마카오가 20년, 강원랜드 3년.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허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 문제 있다. 돈 받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받아야 돼. 슬쩍 쓱 하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그 일본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왔지만 저기도 하고 있죠. 저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일본도 하고 있죠. 한다 그러죠. 될지 안 될지는 약간 회의적인데요. 필리핀은 다 정해진 거거든요. 말레이시아도 있죠. 지난번에 했던 스리랑카 이런 데도 심지어는 그런 데 막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두 개 더 한다잖아요. 2020년이 됐건 25년이 됐건 장사가 되고 중국 사람이 오고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만들 때 보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늘 말씀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는 처음 표현하지만은 구슬도 필요하죠. 그잖아요. 그죠. 네. 룰렛판도 들어가죠. 네. 바카라판 필요하죠. 주사위 들어가죠. 네. 슬롯머신 들어가죠. 네. 전 그래서 요즘 보면 토비스보다 코텍이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토비스를 계속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장사 안 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탐방 갔다 왔잖아요. 탐방. 미국이나 캐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커브드 모니터는 10%밖에 안 돼. 근데 그 커브드 모니터인 건 좋은 것들이야. 좋은 것들. 빨리 바꿔줘야지. 네.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도 얘기했죠. 네. 커브드 모니터 몰입도 인정해 안 해? 인정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인정하셔야죠. 네, 인정합니다. 하이마트나 백화점 가서 보세요. UH 커브드 모니터의 몰입도. 그건 말이 된 거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네. 여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도 그 특정 장소에 넘쳐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어디죠? 여기가 뭐야? 여의도에 있는 호텔, 이 콘라드. 이 호텔에 보기에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람 별로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봐야, 과연 넘쳐날까? 지금도 그렇게 많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네. 이런 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명동 가면은 네. 다 중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들 그 조사를 해보게 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원하는 건 호텔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급. 그러니까 쉽게 자고 할 수 있는 한 10만 원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숙박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30만 원 중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를 호구로 보지 말라는 거죠. 30만 원, 40만 원 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1박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건 한 10만 원에서 전후로 해서 그래서 1박 하게 싶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죠. 네. 그래서 네. 30만 원, 40만 원에 라벨이 붙어 있어. 이 호텔은 하루에 30만 원.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10만 원도 안 받고 밥까지 거저 먹여주는 게 어디야? 그렇죠. 그게 바로 복합 리조트야. 복합 리조트. 복합 리조트면 돈 거의 안 받는 애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와서 써야 되잖아. 그것도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일단 하잖아. 바꾸면 그걸로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대부분 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한 2,000불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2,000불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셔야 돼. 라스베가스 이런 데 단체 여행 가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꼭 보면 호텔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면요. 뷔페 같은 데 먹여요. 엄청 싸거나 아니면 거저 먹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 여행사가 다 알아서 해줘요. 돈 안 받는 애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제가 캐나다에 가서도 이번에 카지노 갔다 그랬잖아요. 네. 밥 먹으러 갔어요, 솔직히. 밥 먹으러? 싸고 맛있다고. 네. 근데 엄청 상식적이에요. 우리 구내시장 수준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돈 낸 거죠. 네네. 안 낸 아이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슈 또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요. 이승훈 대표.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 작년 12월 23일이었죠. 12월 23일 우리 유 형님 들어오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SM, 그리고 저랑 이승훈 대표하고 있는 YG, 여기도 계속 살아있고, 오늘도 강보합 이사 가고 있고요. 하여튼, 엔터주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요. 하나 더 일정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저거 했잖아요. 혁신경제, 역동성장 했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통일이거든요. 통일날이고요. 네. 22일입니다. 22일. 행복성장이 행복성장. 행복하는 날 뭐가 들어있어? 여성가족부 돈 안 되잖아요. 네. 예? 그죠? 딴 데 돈 안 되는 그날 뭐가 들어있냐면 문화체육부가 들어가. 문화체육부 되면 요번에 나왔던 카지노 관광, 그리고 엔터 이런 게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이번 2015년도 그 정부보고에서 말은 대대적으로 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비판적이야 자기는? 비판적이 대한민국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추진했던 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워낙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 플랜을 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바는 이 사람 잡아가야 되네. 라는 생각이 뭔가 비판적인데? 아니 비판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부 비판하는 사람 그렇게 목소리 있죠. 싱크로율 85%다. 싱크로율 85%? 그런 생각들은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싱크로율 85% 그런 얘기 있어요. 다만 정부 정책에는 그렇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아직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있는 거죠. 거기서 약간의 플러스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클러스터, 의정부 네. 클러스터가 이제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정부 클러스터. 그런 거죠. 약간의 플러스. 네, 약간의 플러스. 그래서 싱크로를 갖고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 뭐 경제학자 이런 분이 있던데 네. 저는 그걸 잘못 뜯어보고 있어요. 정책 일관성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할 텐데 일부 시간에는 KT뮤직부터 한번 보죠. KT뮤직. KT뮤직부터 볼까요? 네네. 뉴를 먼저 올려놨는데. 뉴부터 보죠. 뉴부터 뉴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뉴는요, 33,000원짜리 레포트를 제일 먼저 쓴 애들이 뭐냐면 신영증권이에요. 네네. 그래서 신영증권 레포트를 제가 12월 24일인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상장한 그날인가 그 다음날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때도 용감하게 33,000원 썼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날 하루인가 뭐 하다가 이제 바로 상한가 들어가 막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살아있는데요. 이게 보면 내용을 보시면 딱 재미난 게 나와 있어요. 기보 물량, 기술시장 보증기간이 투자했었는데요. 5배 가까운 수익률을 실현했다는 거예요. 아니, 실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 말 기보는요. 당시 창업 쪽인 유에 25원 투자에 92억 원의 수익을 얻었어. 이게 뭐야? 4-5배 수익을 챙겼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야?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걸 더 할 수 있다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다 보니까 매물이 없다는 얘기를. 매물이 없다. 저는 이 말을 약간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없는 주식도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여하튼 이 친구의 뜻은 그래요. 이 친구는 그래서 솔직하게 썼어요. 매물 부담, 오버행이라는 게 없어서 탄력적인 주가 상승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환상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모두 출회된 것이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코스닥 시장 규정에 따라서 벤처캐피탈 보유 물량도 상장 후부터 이미 유동화된 것은 사료된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초기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없다. 기본 물량도 전환됐고 벤처 캐피탈 물량. 그러니까 지금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라인 주식스 기본 물량인데 기본은 대박 났죠. 5배 먹었으니까 뭐 안 팔 이유 없다는 얘기죠. 네. 그죠?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니네가 먹는 거고 나는 이제 그 바닥에서 네. 그러니까 그 장외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엑시트한 거고 벤처 캐피탈 물량도 이제 장외에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물량들도 대부분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다 풀려는 거고 최대 주주는 뭐 보호해서 6개월이지만 팔 이유 없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화책 미디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잠겨 있는 물량이죠. 보호예수 2년.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기타 소액 주주인데, 요 물량이 시장에서 다 소외가 됐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그 물량이 없다라고 기관 애들이나 외국인 애들이 매수해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그 누구야? 허삼관? 뭐 그거 있죠? 허삼관. 그게 얘기하면 얘네 거 아니었어? 허삼관이 얘네 건가요? 나 그때 그렇게 봤는데, 그 뭐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근데 하여튼, 이 친구들의 이 레포트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똑같습니다. 중국 진출을 가시화도 또 그 당시에 나왔던 거예요. 2015년 1분기에 화책 미디어 그룹과 합작 투자부를 설립한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다 100% 합작법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영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커트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라 했어요? 이게 보면 투자를 받기가 쉬워졌다 안 쉬워졌다. 그게 FCB라 했어. 이게 보면 영화도 그렇고 뭐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네. 개념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제작자가 투자 받기가 쉬워진 거.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잘 되면 더 좋죠. 잘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죠. 무슨 뭐 적자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빵으로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사람들이 많잖아. 어떻게 되든 간에 몇십 배잖아요. 몇십 배 하면 100배야. 그래서, 허삼관은 유가 아니네요. 아, 유가 아니야? 유가 아니면 쏘리. 뉴인가?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뉴 지금 홈페이지인데, 이치 뉴스야? 난 그때 처음 나서 허삼관 뉴라고 들었어. 허삼관, 어디야, 이거 제작사가? 아니면 말고.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뉴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허삼관이? 예. 그럼 맞아. 네, 허삼관이 올라와 있고요. 내가 처음에 뉴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아마 요거 중에 하나는 보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피에타로 이렇게 뉴 맞다고 또 확인해 주시네. 네, 회사죠. 네. 맞다. 그러니까 제가 슬쩍 말해더라도 맞는 얘기가 많아. 네네. 네, 보셔야 되고. 이거 시간이 그래도 하는 김에 KT뮤직까지 하고 가자. 네네. KT뮤직까지 하고 가자. KT뮤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KT뮤직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잊혀졌던 최근에 이제 많이 잊혀졌죠. 근데 이제 하나대투 증권에서 스몰캡 유망주에 대한 쪽으로 이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것들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에도 불구하고 not rated.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지 않았니? 라는 이제 레이티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재무적인 증권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근데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가능한 그런 이제 그 기업으로 봐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KT뮤직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죠. 예전부터. 뭐였냐면은 누굽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SM, YG, JYP가 지분 참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KT뮤직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3대 지금 보게 되면 음반 제작사, SM, YG, JYP가 모두. 여기 안테나 뮤직은 안 껴주지. 그죠? 안테나 뮤직은 안 껴줘. 어저께도 보니까 뺏기더라고. 그죠? 뺏겼지. 그 누구야? 그 예쁘네. 예. 귀여운 애 누구지? 박하윤인가? 하여튼. 아니, 걔 말고. 박하윤도 박유나? 예, 하여튼 뭐 걔 뺏기더라고요. 걔도 뺏겼지. 예. 혼혈에. 예.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JYP가 역시 세구나. 그걸 봤는데 2014년도 2월에 KT 음악 서비스 지니를 갖다가 영업 양수를 통해서 B2C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KT한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KT 매출로 나올 게 이제 KT 뮤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참여는 얘네들이 했고 SM, YG, JYP가 했고 그 다른 데랑 같이 하겠습니까? 얘네랑 하겠죠. KT 뮤직이 KT와의 그 매출 나올 걸 이렇게 받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무제표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지분 참여시켰죠. 그러니까 뭐 나쁠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은 잘 그렸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4분기에 순 방문자 수 1분기 대비해서 40.8% 증가해서 784만 명. 그러니까 지금 방문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음원 사이트 2위, 그러니까 멜론이 뭐 1위고요. 2위가 이제 KT인데, 그러니까 올해에는 통신사와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별로 이쪽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KT뮤직 그쪽 루머인데 KT뮤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멜론이 했던 것처럼 이제 실적, 로엔이 했던 것처럼 실적을 걷어나갈 가능성, KT 제휴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로엔의 시나리오가 KT뮤직에도 다시 나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KT와 연계 마케팅 강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음원 가격 할인 폭축사에 따른 ASP 상승 효과,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음원 가격 할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음원 가격 인상하기로 했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명이나 붙었네. 이거에. 네. 하나만 제가 확인해 드리겠는데, 제 화면 잠깐만 잡아보세요. 제가 헷갈려서 했는데요. 앞서 저비항공들 제가 거의 똑같은 비행기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보잉 737 기종이랑 에어버스는 A320 기종. A320. 320. 그 3일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비슷한 거래요. 사이즈가. 737이랑 A320이 제가 알기에는 전 세계 저비항공사의 요 두 기종이 95%가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5시간 이내 운항이 돼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는요, 우리가 체크 못한 특징주, 그리고 또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음악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숨고르게 하나요? 앞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1905포인트, 뭐 6포인트 그 정도 왔다 하고 있고. 코스닥 거의 비슷해. 코스닥은 조금 1부 시작하다 약간 아래인 것 같지만은요. 이렇게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로 돌아서 있어요. 아마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오늘 휴장이잖아요. 그 루터킹 형님 목사, 마틴 루터킹 데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노는답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적극적으로 매수라기보다는 매도한 사람이 좀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일단은 들긴 합니다. 오늘 강한 종목들이나 좀 약하게 특이하게 움직이는 거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는데요. 그로의 아인이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일단 금 가격 올라간다고 하니까 금 가격 올라가게 되면은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뭐 베팅이 가능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이제 내가 금 ETF 사기 싫다. 그럼 고려 아연에 베팅할 수도 있고 고려 아연은 근데 금 가격하고 좀 무관하게 이제 이 고려 아연에 대해서 이 공장 증설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이제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기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뭐 금 얘기에 대한 쪽을 떠나서라도 상당히 좀 그동안에 긍정적이어 왔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고리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좀 얍삭하게 또 추천한 증권사가 있어. 주간 추천주는 현대증권인가 막 얍삭하게 추천했던 거 아니에요. 뭐 충분히 뭐 말은 되죠. 저라도 뭐 한번 하려 할 겁니다. 한 뭐 일주일 정도 주간 정도 보면은요. 왜냐면 이번 주 내내 저기 있잖아요. 22가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말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주에 복수로 추천한 주식들이 이제 매주 월요일이니까 증권사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 다시 한번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증권사 추천 중 올라가면 떨어진다. 이런 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 중에 좀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그건 정말 대형사다 죽기 살기를 합니다, 그래요. 아, 그걸요? 네, 그러면 저도 거기 죽기 살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하고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주간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주기하는 경제지간 두 군데 있어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못하면 잘리고, 잘 되면 보너스 받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보면, 2주 요번 주에 보면, 이제, 딴 것부터 얘기하면, 두 군데서 복수로 추천한 게 있어요. 그게 LG U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LG 플러스요. 네, 그래서 LG 플러스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좀 밀리는데, LG 플러스는 이제 그, 애플 때문에 점유율이 좀 올라갔다. 특히 아이폰 경우에는 SK를 이겼다는 거잖아요. 뭐 엄청 큰 거죠. 실제로 보면은요. 그거 들으면 제가 이제 마케팅 담당 높은 사람이면은 SK텔레콤에서 아이폰 담당하는 아웃이거든요. 그건 뭐 자존심 문제죠. 그게 이제 하여튼 LG 플러스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2주 연속으로 복수로 들어간 게 있어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예. 네, 그죠? NC소프트가 뭐 말대로 이제 모바일 게임의 원년이다 뭐 여러 가지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주친화 정책. 네, 주주친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공식한 기업이다. 어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다음에 감히 NC소프트가 바로 그런 기업이다. NC소프트. 네, NC소프트가 2주 연속 복수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일련의 흐름들 좀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좀 엔터주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아까 참고해서 왜들 그들이 그런 걸 보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보면 이 주식은 저도 이제 간혹 얘기했지만 저보다는 이제 우리 매주 요즘 금요일 날 나오는 김성훈 팀장 있죠. 네네. 증시 아침하는 김성훈 팀장이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S? 아니요. 저도 얘기했고 LG생명과학. LG생명과학이 지금 고점을 가고 있어요. 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보고서도 나왔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보고서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형주 중에서 볼 수 있는 바이오 관련주 이런 쪽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42,000원에서 뭐 36,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왔다가 또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양봉이죠, 지금. 왜냐면 계속 양봉. 역시 기관에서 만지고 있구나. 그런 전형적인 기관 매수세가 딱 붙는 아주 전형적인 차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형이 사준 거야? 네, 이런 패턴은 대부분 이제 완전 이제 기관에서 이제 매수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같이 사는 기관형이 사주는 거네. 예, 지금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개파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날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개파락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개파락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개파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호가가 비어 있는 종목에서 오늘 개 상승해버렸네. 조금이라도. 예. 뭐 100원이라도. 오늘 이제 보고서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거래가 없는 종목들을 이제 올라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이제 기관이 주로 선호하는 종목이구나. 근데 내용이 없는 건 아니고 내용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어쨌든 간에 기관에서 바이오주 얘기 나올 때 LG생명과학이 이제 계속해서 거론되는 게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어르신들 해갖고 여성분들 또 자제분들 LG생명과학에서 나는 비싼 약들 많이 맞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 그런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업계에서 얘기 많이 하는 제약주가 두 개 있어요. LG랑 한미. 네,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 LG생명과학이 지금 보면 거기 일별 기간 동향 보는 화면 있죠. 앞서 보시면요. 그거 아시죠? 일별 기간 동향 나오는 거, 일별 주가. 네. 0124 화면 수치를 보여줘. 0124. 종목으로요? 네, 0124 보세요. 아까 LG생명과학 보시면 빨갛잖아요. LG생명과학이 12월 30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기관이 사고 있잖아. 기관형들. 네. 사고 있죠. 여기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그래프니까 헷갈려 하시더라도
딱 보시면 이거잖아요. 빨갛잖아요. 또 기간이. 그렇죠. 여기 12월 30일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기간 외국인이 사는 주식인데요. 반대로 또 하나 보여드리면 기간은 조금 아니지만 외국인이 12월 30일부터 하나도 안 빼놓고 사는 애가 있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창구인데요. 같은, 근데 이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대한민국에. 웬만하면 다 알아, 이 회사는요. LG 디스플레이 한번 봐줘. 그 화면에서 LG 맞죠? 네. LG 디스플레이는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사죠. 외국인이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사. 네. 뭐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거기다 기간까지 사면 아까 같은 L생명 같이 모습이 나올 텐데. 네. 그죠? 근데 주가는 두 개 다 괜찮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명이라도 크게 사는 애다 있다. 이런 데를 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LG 디스플레이하고 SK 하이닉스가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오지게 많아요. 이것도 3억 5천만 주잖아요. 네. 3억 5,700만 주잖아요. 네네.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3억 5,700만 주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억 2,800만 줍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주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쪽에서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시세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으니 뒤집어지는 거지. 네. 그죠? 뭐 속도는 아니지만 기록이 약하더라도 꾸준히 가고 있잖아.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갖고 투자하면은 되게 답답한 주식일 수 있어요. 근데 KXS 나오지. 방향만 보고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또 초대 손님 모시고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